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5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형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어제 저의 생일이라고 민망할 정도로 많은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제가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가볍게 얘기한 건데 아무튼간에 감사드렸고요. 어제 저는 생일침을 맞고 생일침을 정말 거칠게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아무튼 결론은 생각보다 몸이 괜찮다. 어제보다는 나아졌다라는 것이어서요. 그 어제 또 저희가 생일 파티를 5시에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황교안 대표와 그러게 말이에요. 함께 상당히 제 생일이 초점이 안 되고 황교안 대표의 그 저희가 폭발식이- 빔 프로젝트로 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겼습니다. 네, 그 뭐 착발에 대해서 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약간 놀리던데 그래도 저는 어찌됐든 본인은 엄청 진지하게 전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뭐 진지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니 뭐 열심히 살라고 해야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아니 없네요. 근데 제가 딱 볼 때는 아 이게 조국 장관 임명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는 해왔고 그리고 삭발 안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무슨 뜻이 있어서 네. 이렇게 자기가 하루 종일 황교안 삭발이 포털 검색어 1, 2위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뉴스 그게 그리고 본인이 뉴스에도 먼저 나오고.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이현주 의원 삭발 이후에 막 이렇게 약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끝에 또 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다 라이브까지 나오고 뉴스에서도 다뤄주고 뭐라고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놀리는 말이 많더라고. 나는 사실 누구든 간에 너무 그러면 뭐 좀 약간 그건 예의 아니 놀리는 것보다는 그냥 삭발 투쟁에 대해서 희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네네. 뭐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삭발하는 것 하고 약간 이건 황교안 대표가 하는 건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발 투쟁조차도 뭔가 정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난 아무튼 삭발은 안 할 거예요. 소장님 왜 갑자기? 어떤 소장님, 일이 있어도 삭발은 좀 별로다라는. 아니 대권 도전하려면 삭발 정도는 대권 도전 안 합니다. 그 미디어 스크랩 좀 해볼 텐데요. 일단 고발뉴스에서 민동기 기자가 쓰시는 글에 이재용 사우디 방문 보도 안 한 신문은? 이라는 제목의 어제 기사가 있었어요. 어디냐? 보도 안 한 신문은 어디겠어요? 맞춰보십시오. 보도 안 한대? 네. 안 한 데가 어디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겨레 정도 안 했을라나요? 많은 언론이 이재용 현장 행보를 기사화했대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도 안 한 게. 지금 읽어보면 경향신문 20면, 국민일보 18면, 동아일보 8면, 서울신문 20면, 세계일보 16면, 조선일보 B2, 그리고 중앙일보 3면, 한국일보 18면 이렇게 보도했네요. 그러면 안 한 데는 한겨레 정도네요. 근데 뭐 보도 내용은 대부분이 그 삼성그룹이 발간하는 주간 삼성이나 월간 삼성에 실려야 할 내용이다라고 이 민동기 기자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거 읽어볼까요?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돼 또 한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흔들림 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계열사에만 경영활동을 집중해온 이 부회장이 최근 삼성물산 건설 부문 사옥을 방문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니 소장님 왜 사보를 읽으세요? 그렇게 조선일보가 그동안 경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아이 왜 그래? 그렇게 아니 돌려 까는 건가?
세계일보는 더 세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삼성 총수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이 삼성 관계자의 해외 건설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삼성 총수로서 비전자 계열사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걸 뭐 관측을 내나? 그냥 누가 관측해? 그러면서 민 기자는 한국 기자들은 어용 언론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삼성 홍보지 비판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용 언론이라는 지적과 프레임이 온당한지에 대한 성찰 없이 외부에서 어용 언론이라고 지적하며 성명서 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기자들이 왜 친삼성 언론, 삼성 홍보지라는 비판에는 그리 무감한 것일까요? 정권은 어떻게든 비판해야 한다는 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기준이라면 마찬가지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역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전자에는 파르르 하면서 후자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비판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저는 아무튼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 것은 분명하고 정권보다도 요즘은 이런 자본에 의한 그 문제들이 사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그렇죠. 그 자체보다 네. 요즘 뭐 정부보다 재벌의 힘이 더 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이러죠. 정권이 달라 그래서 주고 안 주면 혼나고 뭐 계속 이런 삼성 측의 주장을 실는 보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민 기자가 뭐 왜 여기에는 파르르하고 저기에는 그 모르는 척하냐라고 했는데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찌됐든 삼성 관련된 보도는 그래도 노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게 한겨레로 들리니까 그렇거든요. 그거는 좀 그렇고요. 어느 언론사든 간에 자본에 대해서 돈을 받고 기사 쓰는 것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계속 이거 정권에 대한 감시보다 좀 더 많이 감시를 해야 될 문제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듭니다. 미디어오늘의 장슬기 기자 보도예요. 도로공사 톨게이트 농성장의 기자 출입까지 차단이라는 제목이에요.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 건물에 출입기자, 그러니까 취재기자의 출입을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 2층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측이 추석 당일인 13일부터 기자 출입을 막아서 노동자를 고립시키고 전기를 끊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 직원들 출퇴근도 못해서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전기 차단에 대해서는 수납원들이 화장실에서 빨래 세면을 하면서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서 누전된 것이다 라고 또 주장했다고 합니다. 빨리 고쳐줘야지 그러면은. 누전되면 가만히 있나? 톨게이트 노조는 사측이 농성장을 고립시키려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현장에 있던 박순향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 부지부장 상당히 기시네요. 께서는 1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언론사를 통제하면 우리가 사진 등을 찍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으니 가둬놓으려는 것 같다. 전기를 끊어서 휴대폰을 충전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하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뭐 해결이 안 되네요. 도로공사는 수납원 정규직화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히고 민주노총 주도 본사 불법 정보로 업무 방해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했고요. 시설물을 파손해 약 5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들이 신체 상해를 입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현안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교통관리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교섭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노조가 아닌 도로공사 직원 노조가 낸 성명에 대한 그 답에 가까운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 미디어오늘에서는 비판을 했어요. 도로공사 노조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특수검조물 침입 등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경영진은 작금의 상황을 정부에 정확히 알리고 본사 침탈 사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라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한데 사실은 너무 이제 조국 정국에 빠져서 이게 좀 외면을 당하니까 더더욱이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보도가 잘 돼야지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이 압박을 느끼잖아요. 경영진도 그쵸.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근데 모든 주제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지금 아직도 상황이에요. 다 조국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밝혀진 건 없고 대부분 또 검찰에서 나온 거 흘러나온 것도 따옴표 써가지고 하고 그렇다고 뭐 다들- 거의 그런 식이더라고요. 네네. 걱정이네요. 그 오석훈 박사가 네. 지난 15일에 한겨레에 글을 썼는데 조국에 사용한 방송 분량과 에너지의 10만 분의 1만 하부 구조에 써주시라. 현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종편 따라가지 마시라. 그리고 상부 구조의 화려함과 뜨거운 만 쫓아가지 마시라. 하부 구조의 공론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논의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논하던 열정이 10만 분의 1만 하부 구조에 써도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 이제 경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글을 네. 썼습니다. 뭐 이미 좀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한겨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정부가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쓰겠다고 했고 이제 비정규직을 없애는데 이제 뭐 최선을 다한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상황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그런 비판의 기사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비판할 예, 이런 거를 해야지 오히려 되지 않느냐.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오히려- 주제, 그러니까 조국 딸 터는 것보다는 이런 주제가 아니 그거는 지금 나중에 정말 틀어도 돼. 필요한 의제인데 물론 보도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겨레가. 근데 제대로 보도가 나온다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들이 말하는 특별 취재팀 그 문정부를 터는 그런 그 TF 이런 거를 할 때 저는 계속 말하지만은 적폐청산이 되고 있는가 과연 그렇죠. 본인이 촛불 대통령으로서 나서서 지금 하겠다고 했던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그 일이 안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 내부에서 어떤 동력이 없고 그냥 자리 차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청와대가 안 움직이나 또는 밑에 공무원이 안 움직이나 또는 뭐 어떤 국회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무엇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뿐이었나? 네, 그렇죠. 뭐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취재해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겨레 이름으로 뭐 대통령 만나서 뭐 인터뷰 해달라고 하든가 뭐 한겨레가 그렇게 힘이 없는 언론도 아니고 충분히 이래저래하게 취재를 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라는 요즘 자꾸 한겨레 얘기해서 제가 좀 마음이 무겁네요. 자 그런데 또 한겨레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김민웅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한겨레 홈페이지를 캡처하셨네요. 네. 단독 조국 부인 5억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종잣돈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 단독이 붙은 기사의 폭력,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았고 빌려준 돈의 용도까지 책임지라는 건데 게다가 아직 그 업체의 불법성도 확인된 게 없는 판에 은행에서 대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 운용에 쓰인 게 밝혀지면 은행도 책임을 지겠구나. 도대체 한겨레는 스스로 폭사하기로 작정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어쩌다가 한국 언론이 이렇게 되었는가. 치열한 언론 투쟁의 성과를 이렇게 말아먹는다. 언론계의 선배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겨레 그 기사가 단독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난주에 그 추석 전에 한겨레에서 뭐 대토론회가 있었다고 하죠. 네네. 그 뒤에 나온 기사들이 이런 종류입니다. 이제 네. 뭐 편집국장은 교체되지는 않았지만 네. 참. 그래서 네. 조국 관련 수사는 결과 이전의 과정 자체가 방어권 박탈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검찰 개혁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다. 언론이 이렇게 검찰의 불법과 한몸에 대해서 어찌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글을 김민웅 교수가 올리셨네요. 아무튼 간에 저희도 지금 이후 보도들을 좀 더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어제 주신 어떤 분의 발제? 그러니까 제가 전화 받았거든요. 민원연에 이제 전화 주신 그분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오촌 체포돼서 들어왔다. 그 보도하는 내내 왜 조국 그 장관 사진만 보여주느냐. 계속 화면에는 조국만 보여주고 있다. 오촌 조카를 보여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조카는 일반이니까 또. 그러니까 나도 그게 참 그건 말이 안 된다. 오촌 조카를 그냥 막 그렇게 노출하는 거는 그러나 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계속 그렇게 조국 장관을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 없는 화면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화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계속 논란의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연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어. 이미지적으로 계속 연관성이 아직은 증명된 게 없는데 계속 이 사람이랑 연관됐다. 이 사람이랑 연관시키려는 연관됐다. 거죠. 그렇죠. 방송 문법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YTN에 뭘 봤는데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YTN만 그럴까요?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문제다. 나도 그건 동의한다. 그런 화면 구성이. 근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진지하게 YTN의 어떤 프로그램, SBS, CNBC의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방송이 애초에 방송이 그림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조국의 오촌 조카가 나올 때도 뭔가 방송은 필요하고 화면은 필요하고 화면이 오촌 조카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 조국을 보여줬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공시형 활동가 말처럼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화면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잘못된 프레임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런 거죠. 얘기를 왜 하냐면 신문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문도 그래? 네, 맞아요. 신문에서 오촌 조카도 오촌 조카 그 기사가 나올 때마다 다 조국 다 사진을 조국 장관 사진이죠. 걸고 있거든요. 근데 신문은 굳이 조국 사진 안 걸어도 되잖아요. 법원 발표라면 법원 사진 걸어도 되는데. 법원 사진은 검찰 사진을 재미없잖아. 아니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같이 있는 사진 있다던가 뭐 그런 거 계속 걸어요. 문 대통령 같이 있는 사진 뭐 이런 거. 아무튼간에 제 생각에 언론이 지금 신났어요. 근데 한심합니다. 너무 요새 제가 뉴스를 보기 싫어가지고 하는 생각이 이게 또 대한 언론이 지금에 맞는 대한 언론이 또 생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한 언론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언론사 하나 차리는 게 언론사를 만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또 존재하려고 유지하려고 광고가 필요하고 광고를 하다 보면 또 망가지고 계속 그 도돌이표가 되고 있어서 사실 한겨레도 대한 언론이었잖아요. 출발은. 근데 이제 기성 언론이 된 것 같고. 자, 아무튼간에 우리 오늘 인사이트 얘기 좀 해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처음에 인사이트와 위키트리 두 양사를 모니터해달라라고 모니터해서 민원연은 모니터 보고서 발표하고 우리는 그걸 방송에서 사용하고 이런 협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막 사연은 많았어요. 그런데 기간도 좁혔고 매체도 줄였어요. 그래서 인사이트만 결국은 이제 한번 해봤고요. 5일간 인사이트에 업로드된 그러니까 기사 전수를 분석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5일간 업로드된 것만 하더라도 보도량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엑셀로 다 제목과 이런 걸 다운받아서 하는 건 무리가 있다, 불가능하다. 그런 그 일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KBS에 의뢰를 했고요. 웹 크롤링이라고 해서 이제 기사 쫙 자동으로 그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작업을 에스크윈드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 돈은 KBS가 내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게 겹치는 게 있어서 769건 더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그 인사이트의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인사이트에 업로드된 전 기사 769건을 분석했어요. 이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민원연 유사언론 모니터. 기생충 특집.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안 그래도 제가 방송하면서 내내 기생언론에서 기생하면 또 약간 그 여성적인 그 어떤 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 요즘 좀 머리가 바뀐 게 기생충 때문에 영화 기생충 때문에 옛날에는 기생 그러면 그 기생만 생각났어요. 조선시대 기생. 그런데 이제는 기생충이 더 먼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생언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생충 때문에 금방 이미지를 연상하시 이렇게 기생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황색 언론도 나름 전문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황색 언론은 거의 용어를 많이 쓰는데 황색 저널리즘은 워낙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황색 저널리즘하고 기생 언론은 완전히 다른 게 황색 저널리즘은 그 기생이 아니고 그냥 아주 번듯한 좋은 언론사 딱 해놓고도 계속 황색 저널리즘을 하는 언론사들 있죠. 보도 내에서 황색 저널리즘을 펼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죠. 그야말로 조선일보도 선정적이고 MBN도 이런 거 많은데 물론 저는 황색 저널리즘 하면 문화일보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색깔이 주황색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진 신청한 사진 때문에 더 그거 예전에. 그다음에 옛날에 강한 남자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근데 이 인사이트 또 위키트리 이거 유사 언론 저는 유사 언론이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이 말로 직관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말이긴 해요. 언론인 듯 아닌 듯 뭐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유사 언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좀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좀 보시고요. 우리는 오늘은 우리 인사이트 매체 그 모니터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해볼게요. 자, 먼저 인사이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인사이트는 서울경제 출신 기자 3명이 설립한 일종의 큐레이션 뉴스 사이트인데요. 네. 큐레이션 뉴스가 뭐냐면 좋게 평가하면 많은 뉴스 중에 유용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타 신문사나 방송사의 컨텐츠를 가져와서 그 자기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고요. 사실상 자기들이 쓴 기사라기보다는 남의 거 가져와서 어떻게 다시 재가공하거나. 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본인들이 쓴 기사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한 것도 사실상 우리가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증거를 못 찾은 그런 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뷰징 매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히트치는 모든 주제를 가져와서 어뷰징이 잘 되게 가공해서 제목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한 사진, 좋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선전적인 사진들 이런 것들 많이 올리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허핑턴 포스트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허핑턴 포스트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허핑턴 포스트는 주제 자체가 뭐 여성, 인권, 동물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름 명분을 걸고 있죠. 허핑턴 포스트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허핑턴 포스트를 좀 벤치마킹한 그런 업체인 거예요. 이 인사이트 이런 것이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죠. 위키트리, 네, 그렇죠. 인사이트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죠? 해외도 많죠.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부상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죠? 그런데 그런가요?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던 편이다 보니까 그 허핑턴 포스트, 인사이트, 위키트리 이런 거는 자주 보이거든요. 되게 자주. 그치. 우리들이 보는 것에도 페이스북에는 많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허핑턴 포스트가 굉장히 이제 뭐 인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인기가 좋냐면 허핑턴 포스트를 제치고 가장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가장 진짜 너무 많이 나와. 나는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내가 구독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미디어 오늘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또 인사이트가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로 꼽혔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미디어 오늘이 작년 말쯤에 대학생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 조선일보가 아니다 이런 기사를 냈었는데요. 네,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통은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 대학생들이 그동안은 조선일보를 많이 꼽았어요. 아, 그래요? 네. 꼽았었는데 바뀌었네. 근데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아니었던 거죠. 인사이트가 1위였고 위키트리가 2위였습니다. 아, 진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사이트를 불신하는 매체로 꼽을 정도면은
뭐 기존엔 조선일보를 꼽았으니까 그만큼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크고 아예 무관심하면은 안티도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사이트가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졌고 영향력이 커진 만큼 믿고 눌렀는데 낚였다. 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경험들도 많이 쌓인 거죠. 제가 이거를 모니터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좀 그냥 인사이트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어떤 의견들이 있나 보니까 어떤 블로그에 쓴 건데 어떤 사람의 블로그였는데 나는 인사이트를 끊어야 한다. 끊었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트와 위키트리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낭비했다. 그걸 안 봐야 한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 허핑턴 포스트도 거기 포함돼요. 그 사람이 쓴 거에는. 근데 자기가 본 거를 이렇게 다 추려봤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이제 핸드폰 그 빈도수, 이용 빈도수 이런 걸 봤나 봐요. 그랬더니 엄청나다라고 이게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보여? 최욱 씨도 방송에서 밤꼬딱 샜다 이거 한번 들어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뭐 그렇게 휘말려서 막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치, 그럼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 공시영. 근데 저는 낚였거든요. 초반에는 네. 막 인사이트랑 다 좋아요 누르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몇 번 이제 속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게 한두 번 반복이 되니까 아 이게 내가 계속 누르는 게 낚시에 당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탁 끊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참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인사이트가 참 좋잖아. 인사이트가 필요하잖아 우리에게는. 그래서 처음에 이 기사를 보면 뭐 좋은 언론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지 않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를 어떻게 했냐면 양적 분석하고 이제 질적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양적 분석부터 이제 일단 쭉쭉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문제로 생각했던 것은 이게 너무 어뷰징 기사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어뷰징이냐 아니냐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전체가 다 어뷰징이나 마찬가지야.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기자 한 명이 엄청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거는 한마디로 쓰는 게 아니고 베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내용 그러니까 1인당 기사 작성수 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거 쓰고 난 후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 내용도 좀 봤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은 기자 작성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맞아요. 너무 웃기지. 네, 우리 그거 보고 막 웃었어. 아니 그리고 거기서 일한 경험을 말한 내용도 보면은 하루 종일 인터넷 게시판만 들여다보다가 그 데스킹하는 사람한테 올려가지고 컨펌 받으면 그걸로 막 2분 만에 쓰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2분 안에 뭐 기사 작성하기 그것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그 기자 작성수랑 기사 송고 시간 이런 걸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이인 가능성이 약간 제거가 안 돼가지고 분석의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가장 많이 나온 사람 기자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5일간 기사에 이름이 올라간 기자가 총 28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디지털 뉴스 팀으로 나온 기사가 100건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빼면은 28명이 28명이 5일간 쓴 기사가 66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주당 23.9건인데요. 주말은 빠졌으니까 이건 감안해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5일 동안 평균 3.9건이니까 1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8건이죠. 그리고 그 약간 편차는 2개 정도 편차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2.8에서 6.8 이 정도 사이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기사를. 한 3개에서 7개 정도 쓴다? 네, 3개에서 7개 정도. 하루에. 그리고 가장 많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16건을 썼고요. 와, 16개. 네. 그 평균으로 사람은 다음날 휴가 갔어야 됐나? 기계네 기계. 휴가는 안 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나왔기 때문에. 어떡해. 네, 일평균으로 가장 많이 쓴 사람은 8건이었는데요. 그 최대 쓴 사람하고 겹쳤습니다. 많은 쓴 사람이 또 많이 네. 썼네. 네.
아니 너무하지 않아? 아니 이거는 거의 착취 수준이고 이게 베낀다 하더라도 네. 좀 작작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뭐 2분 만에 쓰는 거 그 저널리즘 제에서 보니까 16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근데 사장님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애들이 게을름 피운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평균치예요. 그 미디어 오늘의 2014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네. 그 2013년 기자 평균 연봉 4,543 다시 할게요. 왜 그래? 말이 고 응. 2013년 기자 평균 연봉 4,540만 원에 매주 31.3건 기사 작성. 이런 연구 그 설문조사 기사가 있었거든요. 일반 기사가 인사이트 말고 기자들이 네.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온라인 신문들이 나오면서 기자들의 주당 평균 기사 작성 숫자가 93년 11.7건에서 2013년에 31.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언론사.com 기자들 그러니까 온라인판 기자들이 주평균 34.5건의 기사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사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 거고 인사이트가 그런 측면에서 그 온라인 기사 전반의 문제점을 공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온라인 기사 문제점을 가지고 그거를 언론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죠. 야. 최고의 그 문제 오브 킹 문제부 문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문제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주제를 분석해 봤더니 주제가 너무 연성 기사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업 홍보성 관련된 내용과 연예인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건데요. 요것도 좀 내용 정리해 주세요. 네,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한 게 그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별로 한 게 아니라 전체 기사를 직접 읽고 사람들이 그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진짜 직접 기사의 읽고,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기사의 거지. 주제를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769건의 기사를 분류를 해보니까 기업 홍보성으로 그 분류된 기사가 204건으로 홍보성 기사. 네, 홍보성 기사가 전체 204건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예인들의 예능, 방송, 영화 출연, 동향 등을 다룬 예를 들면 소속사 옮겼다 뭐 이런 기사들 있죠. 맞아,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런 연예인 관련 기사가 202건으로 그 비슷한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들의 비율을 합치면 52.8%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정치 외교 분야랑 사회 분야 이렇게 기성 언론들이 많이 쓰는 기사죠. 네. 이렇게 분류된 기사는 각각 49건 그리고 42건으로 둘이 합치면 11.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사이트 기사 중 적게 봐도 80% 이상은 연성 뉴스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트 만약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분은 없겠지만 주로 인사이트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시면 사실은 정치 경제 등 주요한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지 되는 시사적인 문제는 거의 안 보고 주로 연예인 관련된 뒷담화 뭐, 이런 거 위주로 가십성 기사들. 예,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원치 않지만 기업의 홍보 이런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어디서 높다. 신제품이 나왔다 이게 막 SNS에서 인기가 네. 있다고 네. 이런 내용들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정치외교 분야 뉴스라고 해도 네. 세부 주제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네. 이게 주제가 극히 편중돼 있어요. 그 사회 전반적인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정치외교 분야 뉴스 49건을 세부 분류로 나눠보면 북한 관련 보도가 5건, 한일 관계 관련 보도가 21건, 조국 당시 후보자 관련 보도가 23건, 합하면 49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주제 말고는 다른 주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정치외교- 조금 꼽기네, 네. 그죠? 정치외교 뉴스라고 해도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잘 팔리는 기사 외의 기사는 전혀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잖아. 뭐 이거 듣고 있다 보면은 그냥 기성 언론도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아 그래도 뭐 기성 언론들은 다른 기사도 많이 좀 썼습니다. 낫지 나은데 크게 다른 점이 있나? 자, 엄청나게 그럼, 조국을 많이 보도하긴 했지만 다른 기사는 썼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기사의 출처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보죠. 네, 기사들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떤 출처를 갖고 있는지 좀 저희들이 나름 파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사에 직접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식으로 출처가 이제 명시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경우를 기사의 출처로 간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는 언제 뭐뭐라고 밝혔다 이런 식의 기사 그 표현들 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보도자료 같은 거 보고 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참고한 거로 간주를 했고요. 직접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뉴스통신사 등에서 비슷한 보도를 확인한 경우 타사 보도나 해외 언론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직접 취재로 간주한 기사들은 직접 취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어디에 기자가 전화를 걸었더니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렇게 네. 이런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진에 로고를 붙여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거나 보도자료나 타사 보도를 받아 쓴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기사 그러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못 찾은 기사 와. 이런 걸로 최대한 직접 취재의 범위를 넓게 잡았어요. 잠깐만 인사이트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 사진은 자기들이 찍었을 테니까 본인들이 사진 기사를 어쨌든 그렇군요. 네, 되게 생소하게 들리는데 나는. 네 찍은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는 건 맞죠. 이렇게 했는데 그 보도자료를 보고 썼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사가 769건 중 246건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32%였는데요. 그 다음에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떤 내용이 돌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은 179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사 보도나 해외 언론이 출처인 기사가 각각 63건 8.2%, 그 다음에 50건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이 출처인 경우도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매체들을 받아 쓴 게 아니라 월드 오브 버즈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인사이트 같은 뉴스 큐레이션 업체예요. 버즈피드 뭐 그런 네.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버즈란 일단 말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큐레이션을 한다. 해외 언론을 받아 써도 자기랑 똑같은 동료의 업체들을 받아 쓰고 있다는 거죠. 출처를 확정할 수 없었던 기사도 28건 있었습니다. 또 특이한 내용이 앞서 지적한 기업 홍보성 기사랑 보도자료가 출처로 생각되는 기사는 상당 부분 또 겹쳤어요. 그래서 기업 홍보성 기사 204건의 출처 분포를 살펴보면 보도자료가 그중에 178건으로 전체 보도자료 대비에는 72.4% 그리고 전체 기업 홍보성 기사 대비 87.3%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사실상 그냥 거의 다 써주셨겠네, 그죠? 거의 보도자료 그대로 뭐 쓴 거죠. 네. 네, 이거를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공개한 인사이트의 수익 구조랑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87억에 이르는 매출액 중에 거의 전체가 광고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막대한 매출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어제 이 방송에 대해서 나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사이트 주제 방송한 다음에 저리톡에 대한 반응이 네. 어찌됐던 간에 지금 조국 대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KBS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이런 매체가 있었고 이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처음 또 알게 된 것 같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 이거는 진짜 우리 대책이 필요했었구나.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라는 그런 그 약간 성인 세대, 어른 세대, 특히 40대 이상 세대들의 그런 반성, 특히 교육 관련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반응을 저는 좀 들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이런 거야. 인사이트가 이렇게 성공해도 되나? 성공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가? 뭐 자기네들도 먹고 살려고 언론사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왜 이거를 이렇게 굳이 지적하고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건 우리 아주 유명한 말이지. 이게 경제학 용어인데 예를 들면은 화폐가 그 나라에서 공인한 화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이 30% 섞여 있고 하나는 은이 100%예요. 그러면 근데 액면가가 똑같으면은 그 은이 100%인 화폐는 가치가 높으니까 집에 꽁꽁 숨겨놓고 30%인 화폐만 시장에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좋은 화폐, 그러니까 양화를 시장에서 없앤다는 거죠. 인사이트 같은 매체들이 많아지면
좋은 언론들이 사라진다?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네. 정보 전공에 한계가 없고 막 그래서 어떤 기사들도 막 돌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사람들의 관심 분야랑 뉴스 보는 시간이랑 클릭이랑 이런 건 다 한정돼 있는 자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언론사들한테 분배가 돼가지고 언론사들한테 양분이 되는 건데 이런 언론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기사 정보의 질에 대한 노력 없이도 금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관념들을 언론사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흥미주의 수준 낮은 정보들이 이제 아까 말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들여서 정제된 정보들을 시장에서 없애게 되는 거죠. 일단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시간을 정말 우리가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시간 소비하는 건 뭐 게임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요즘 뭐든지 보면 아무튼 요즘 넷플릭스도 그 완전히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그거 한번 빠지기 그죠. 시작하면 네. 내가 14,000원인가를 결제하고 아주 그냥 거의 인생을 거기에 봉헌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컨텐츠가 좋으면 시간을 좀 허비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다른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뭐 인생의 깨달음을 인사이트로 얻거나 아니면은 뭐 성찰하는 시간이 되거나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내용도 우리가 좀 보고서로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이 5일간의 내용일 뿐이지 이거보다 더 심한 내용이 천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는 게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인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이 글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떠 있는 최신 글도 보게 되잖아. 이거 더 심한데? 이거 더 심한데? 이 보고서 이거 지워야겠는데 근데 저희 보고서는 딱 5일치만 지금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5일치를 봤을 때 주제 위주로만 우리가 이제 주제라기보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툭툭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근데 그보다도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 전 보고서에서 제가 이걸 보고서를 2개로 나눠서 냈어요. 근데 보고서에서 이제 직접 취재 기사,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직접 취재한 기사가 73건이었는데 그중 이게 73건이 전체의 9.5%에 불과한 것이고 그나마 이 중에서 본문이 없이 사진만 있는 기사가 13건이었고 나머지 기사들은 대부분 블로그 형식의 흥미성 순위 목록 기사였다라는 건데 그 제목이 남친과 다퉈도 이별만은 피하게 해주는 현명한 싸움 방법 9가지였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런 제목 있잖아. 뭐뭐한 10가지, 뭐뭐한 맞아요. 5가지 이런 기사를 주로 여기서 제일 많이 보거든요. 인사이트에서. 아니면 뭐뭐한 이유. 뭐. 그러면 꼭 그걸 눌러보게 된다? 아, 진짜 나는 그걸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누르는지 모르겠어. 그럼, 아무튼 남친도 없는데 아무튼 이런 걸 자꾸 눌러보게 되는 거야. 내가 쓸모도 없는데 지금 뭐 쓸모가 있으면 또 모르겠어. 근데 왜 자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계속 자동적으로 손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들이 정말 많아요. 눈에 띄면 딱 호기심이 발동하게 딱 하잖아요. 저희가 그 기사를 직접 취재로 나눴는데요. 네. 일단 기자가 자기가 쓴 건 맞잖아요. 기자가 자기가 쓴 건 맞잖아요. 네. 목록을 뽑아가지고. 아니 자기가 쓰긴 썼지만 참 그렇네. 그게 24개 있었습니다. 73건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3분의 게 1이었습니다. 많아. 진짜 많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로 지적한 건 먼저 첫 번째는 타사 보도를 복사해서 하는 보도 진짜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타사 보도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JTBC 뉴스룸 보도를 받은 건데요. 네. JTBC는 반려견으로 강제 임신 실험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 대학교 수의학과의 비윤리적인 실험을 고발했는데요. 인사이트는 이 보도를 그대로 옮기면서 제목을 뭘로 바꿨냐면 경북대 실험실에서 반려견 항문에 세막대기가 강제로 삽입되고 있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야, 근데 진짜. 원래 보도에는 항문에 대한 언급도 없고 구체적인 이런 실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되게 자극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어이구. 그러니까 JTBC 기사를 보니까 진짜 그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이 무슨 말인지도 사실 다 잘 모르겠. 질도말 실험입니다라고 했잖아요. JTBC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무섭게 항문 쇠막대기 강제 삽입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집어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뭐든지 이런 기사를 하면서 이제 우린 동물권을 중시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어떤 그 사안의 심각성, 그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 사안을 그 주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러면 진짜 기사를 좀 더 제대로 잘 쓰던가.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JTBC 기사를 복붙하는 수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내용만 이렇게 굳이 강하게. 근데 이 말이 맞는지도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실험이 정말 이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하면서 또 되게 자극적이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게 성적 대상화 기사들이 있는데 저도 이 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높은 것처럼 보여. 기자가. 그래요? 기자 나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기사 속에서 또 다른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요거. 근데 저희가 이 기사를 도대체 뭘로 분류를 해야 될지 알았어. 저희들끼리 엄청 고민을 했는데 뭘까? 어떻게 기사? 도대체 이 기사 흐름을 보면은 완전 위식의 흐름처럼. 위식의 흐름. 네, 처음에는 뭐 어떤 특정 브랜드의 요가복이 성상품화 논란에 휘말렸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갑자기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요가복을 입고 그 여성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진 또 붙여놓고 이런 기사거든요. 광고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일단 브랜드명이 나왔으니까. 아니야, 나는 광고는 확실히 된다고. 브랜드명이라서. 네, 그러니까 브랜드명이 나왔으니까. 비판하는 척하면서 분명히 광고는 됐다고 생각해. 네, 비판하는 척하면서 이제 광고를 한 거고 처음에는 첫 대목은. 그래서 사실 이게 성상품화를 지적한 건가? 그것도 막 되게 고민이 됐고. 지적을 하긴 했어. 네, 하긴 했어요? 근데 누가 하긴 했는데 그 밑에 지적을 했으면 거기서 그쳐야 되잖아. 이 옷이 너무 성상품화를 부추기는 건 아닌가요? 라고 끝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여성 종업원이 이렇게 요가복을 입고 일하는 그런 유흥업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흥업소 사진을 이제 해줬는데 저는 그게 정말 유흥업소 사진인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 예,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그런 요가복 입고 서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해. 근데 아무튼 광고 효과는 분명하게 주고 있어요. 성상품화보다는 저는 성상품화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업체를 홍보했다. 업체를 비판했다고 하기에는 업체 사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업체 명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비판하고 싶으면 내가 기자라면 정말 비판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 로고를 다 지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옷의 로고를 계속 보여주고 그 광고도 보여주고. 이건 광고네. 네, 좀 그래. 새로운 방식의 또 광고 컨셉을 찾았나.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요가복은 대부분 여자들끼리 입고 여자들끼리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무슨 남자한테 섹시하려고가 아니고 내 만족이야. 내가 운동하기 편한 옷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자기 몸매가 잘 보여야 요가가 잘 돼요. 그래서 요가할 때 이렇게 많이 입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요가복 회사를 굳이 비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요 옷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보기엔 더 많이 드는 거야. 같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보도였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의 보도가 또 있었는데요. 네. 그 아동복 모델에게 망사 스타킹 신기고 속옷 보일 듯한 포즈 시키는 어른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네. 이게 SBS의 보도를 받아 쓴 건데요. 이것도 비판하는 보도 같은데. 이것도 비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좀 거예요? 송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지? 오히려 더 그 주제를 성상품화를 그냥 더 성상품화를 부각시키는. 네네. 어떻게 보였어요? 참. 이것도 사실 이거랑 위에 거랑 똑같은 형식의 그 보도입니다. 광고랑 뭐 성상품화처럼 보이게 하면서 뭐 광고도 챙기고. 광고도 챙겼어. 광고도 챙기고 그 다음에 성상품화 또 막 다시 확산시키고. 어렵네요, 참. 네, 그러니까 정말 난해한 보도들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제목이 지금 인사이트 제목을 제가 이제 우리 캡처해 놓은 거를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제가 말을 못 하겠어. 너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이래. 볼살 빵빵 아기였는데 젖살 빠지자 섹시 전사 된 다현. 이게 제목이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그 보고서 쓰신 인턴분들이 뽑아준 제목들인데요. 네.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어린 여자가 어찌어찌 하니까 섹시해졌다. 이뻐졌다라는 네.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굉장히 나쁜 방식의 성상품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튼 인사이트가 이렇게 여성 연예인들이 뭔가 제작 발표회를 하거나 무대에 서면은 그 몸매를 평가하거나 얼굴을 평가하는 기사들을 계속 내고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아주 심각하다. 아주 첨단인 것 같아. 그 성적 대상화하는 대표적 매체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풍속인 그 뭐라 그러지? 이상한 성풍속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도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인사이트에 이제 미성년자 성폭행한 여성도 화학적 것에 당한다. 이게 디지털 뉴스 팀으로 나온 뉴스인데 이게 직접 취재한 몇 안 되는 기사입니다. 제목만 보면은 이제부터 여성이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 있는 법안이 새롭게 제정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관련 법에도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19세 이상 성범죄자라면 화학적 거세 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원래도 여성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가능했는데 이제 여성도 화학적 거세 당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죠. 너무 아무튼 이상해 기사들이. 이상하네, 진짜. 그죠. 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쓰게 된 배경으로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18년 동일한 범죄의 전체 검거 인원의 1.7% 수준이지만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 뭔가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게. 네, 1.7% 수준이지만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 어떤 부분에서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았는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물론 여성 가해자에 의한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 이 기사를 본다면 인사이트가 여성 화학적 거세라는 기사를 쓰고 싶어서 아무 근거나 다 갖다 붙였다. 일단 뭐 가져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튼 진짜 이상한 이상한 거 많아. 네, 이상한 거 많은 그런 사이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사이트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올 만한 글 있잖아. 그냥 그야말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커뮤니티에다가 뭐 나 요즘 고민 있다. 나 어제 이런 일을 당했어요. 뭐 어쩔 뭐 이런 식의 글도 네. 올리면 거기 막 댓글 써줬잖아.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식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자잖아. 어찌됐든 그 커뮤니티에 글 쓰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근데 글의 내용이 너무나 그 기자의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그 딱 커뮤니티 글처럼 이거는 전 기사라고 말하면 분류를 아예 그렇게 기자의 망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제목을 그냥 제목 쭉 읽어줄게요. 술김에 과 선배 고백받아주고 잠자리까지 했는데 맨정신에 보니 손도 잡기 싫습니다. 여친 핸드폰 사진첩에서 전 남친인 백임남 사진을 본 뒤 잠을 못 잡니다. 저한테 빌린 돈 안 갚는 친구 인스타에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제목들로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어, 그지? 기사 제목도 괴상하지만 점점 싫다. 괴상하지만 여기다가 본문을 어떻게 끝내냐면 네. 기자가 A 씨가 선배에게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고 그에 대한 후폭풍을 맞는 것도 선배와 감정 없는 연애를 이어가는 것도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아닐까. 또한 앞으로는 술을 마실 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마시는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기자가 쓸 말은 아니죠. 기자가 그렇게 마무리를 해줘. 자기가 인터넷 글을 복사하는 것도 이상한데 기자가 그걸 코멘트를 해서. 그거를 또 댓글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네. 아무튼 정말 웃겨. 여러 가지 하시네 진짜. 야. 그리고 마지막 이거 악의적인 제목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는 또 이제 편향적인 그 정치 사회 분야에 대한 네. 편향적인 주제 선정과 그 선정이 좀 악의적인 제목과 결합돼 가지고 나온 기사들인데요. 네네.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자질 논란 와중에 닭고기 공장 달려간 문재인 대통령. 그것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닭고기 공장을 달려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내각을 아니 진짜 클릭하고 싶다.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돼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은 조국 자질 논란 와중에 뭐 검사들을 직접 만났다든가 뭐 이런 거면 되게 사회 문제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네, 근데 닭고기 공장을 이게 또 공개된 일정이라서 네. 그 딱히 취재로 밝혀내야 될 내용도 아니었는데 완전 그 깜도 안 된 내용을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또 그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살인자, 성폭행범 건강위에 교도소에 에어컨 더 설치해달라 요청한 변호사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기사냐면 20일에 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9월에 부산교도소에서 2명의 수용자가 열사병을 호소하면서 숨진 사고를 보면서 폭염에 따른 수용자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렇게 20일 날 밝힌 내용을 가지고 쓴 기사인데요. 교도소에는 살인자랑 이런 강력범죄에 저지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범들이 막 열악한 수용 환경에 노출돼가지고 또 막 폭염 때문에 죽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범죄자들은 거기서 벌을 그냥 받고 있는 건데 네. 거기서 병까지 얻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제가 또 그 관련 통계를 또 찾아봤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 비판해야 될 기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강력 범죄자들은 대부분 독방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독방의 수용 환경이 좀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수용자가 과밀 수용돼가지고 폭염에 죽는 경우거든요. 민변이 지적한 거는. 그래서 약간 또 핀트도 안 맞았다. 아무튼간에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본 거는 중학생 가해하러 갔다가 학생 엄마에게 매일 19금 가해를 받은 대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게 기사 내용 어디에도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례가 없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는 동시에 중간중간에 엄청 야한 사진들을 다 거기에는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맨 마지막에 몇몇 누리꾼들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최근 다수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까닭에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어준 그 내용이 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다 아니 또 온갖 일에 이거 다 붙이면 그러니까 그게 끝이야. 근데 이런 기사를 근데 내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가외로 쳐보니까 이 인사이트에 가외와 성과 연결되어 있는 기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 음란 소설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튼 총체적 난국이야. 근데 내가 아까 이정희 PD한테 보내준 그 기사는 스포츠를 사랑한다면 인사이터부터 끊자라는 2017년 기사는 사실 저는 제 스포츠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스포츠를 대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가. 근데 사실 자세히 안 읽어봤어.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사이트의 그 스포츠를 대하는 스포츠 선수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이제 소제목을 보면 선동과 마녀 사냥에 상처 입은 선수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람을 다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뭐 스포츠 선수라고 피해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이 인사이트의 어떤 이상함은.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끊으셔야 합니다. 네, 끊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끊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에서는 그 저리톡을 보고 나서 반론을 내지 않았어요, 그죠? 네, 반론은 안 냈는데 네. 오늘 그동안 옛날엔 KBS 기사 중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는데 네. 오늘 갑자기 그 KBS에서 수신료로 막 그 연봉 잔치를 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2개 나왔습니다. 인사이트에서 네.
어떡하냐. 우리 내일 조심해야겠다. 우리 보고서 나간 다음에 인사이트가 민원연에 대해서 이상한 그 어뷰징하는 기사들 내놓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자, 그리고 위키트리에서는 내놨어요. 그죠? 우리는 기성 매체처럼 협찬 기사 안 써라는 그런 식의 입장을 지금 저리톡을 보고 내놨는데요. 위키트리 입장문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위키트리의 서비스 모델에 몇 가지 오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위키트리가 기성 언론의 광고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오히려 우리보다 기성 언론이 더 문제다. 위키트리는 기성 언론 매체들은 자체 수익 기반이 취약해서 기업체로부터 광고도 제대로 게재하지 않으면서 악의적 보도를 자제하는 조건으로 보험료처럼 광고를 받아내고 있다. 위키트리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존 언론들 할 말 없겠네. 네, 기성 언론들도 할 말은 없죠. 네, 위키트리는 기성 언론 매체들은 이른바 유료 기사, 협찬 기사라는 광고 아닌 뉴스로 수익을 올린다. 방송사들도 교묘하게 광고주를 숨기는 방식으로 홍보사가 기획한 협찬 기사를 버젓이 뉴스 시간에 내보내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이 기생 언론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기생 언론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좋은데 아니 기존 언론들도 이거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 반박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위키트리는 인사이트와 겉으로 보기의 유사성 때문에 둘 다 똑같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번 KBS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 오해는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싶다 하면서 위키트리는 아무튼 다른 놈이다. 우리는 인사이트까지는 피해자이다. 인사이트의 피해자다. 위키트리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인사이트는 위키트리의 겉모습과 서비스 모델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원칙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매체의 뉴스를 무단 복제하는 바람에 위키트리가 그 여파를 지금 받고 있다. 사실 인사이트의 무단 복제의 최대 피해자는 위키트리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위키트리까지는 모니터를 진행을 안 했는데 우선 이걸 모니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위키트리를 사전에 하루치를 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위키트리가 인사이트랑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가복 이 기사 있잖아요. 위키트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우리가 보기에. 네. 아무튼 위키트리도 한번 보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위키트리 만드신 분들은 자기들은 진짜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린 진짜 완전히 다르다. 인사이트랑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실제로 그런 공훈의 씨라는 분이 실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위키트리도 똑같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어떤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애초 만들 때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현이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이 너무 늘어져서요. 댓글은 내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